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8일 저녁 6시입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는 기성세대 또는 이 보수 세력은 이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북한이 아주 유리하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에는 친북 세력이 사실상 이 집권 세력이 되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결합시키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은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대한민국의 저력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북한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합니다. 그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가령 간첩이 대통령이 되어도 민주주의 국가는 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미국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도 한국처럼 이 공산주의자들이 대학생 또는 젊은 층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한 세대를 완전히 좌경화시켰습니다. 그 영향으로 당시에 엘리트들이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관료가 됩니다. 출세를 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국무부의 LG 히스라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아주 유능한 머리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소련 간첩이 되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 국무부에 들어갔어요. 미국 국무부에 어디까지 올랐느냐 하면은 1945년 얄타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회담에서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간첩이었어요. 고급 정보가 다 스탈린으로 넘어갔다고 봐야죠. 더구나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유엔을 만드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미국이 결국 유엔의 3파 역할을 했는데 이 LG 히스가 유엔을 만드는 그 기구의 사무총장 역할을 했습니다. 준비기구의. 그러다가 나중에 의회의 활동으로 그 정체가 들통이 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이 전후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엔과 함께 힘을 들여서 만든 게 바로 IMF입니다. 우리가 덕을 많이 본 그 IMF입니다. IMF를 만든 사람도 간첩이었어요. 소련 간첩입니다. 덱스터 화이트라는 미국 재무부의 아주 고급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도 자발적으로 간첩이 됐어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천하의 엘리트 두 사람이 더구나 유엔과 IMF를 만든 사람들이 소련 간첩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유엔과 IMF가 세계 질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는 실수를 견딘다. 그러니까 간첩이 국무부와 재무부의 핵심 자리에 있어도 또는 뭐 미국 경우에는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간첩이 설사 국무총리나 수상이나 아니면 정보기관장이 되어도 그게 견디는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강점입니다. 왜냐? 민주주의 국가에는 정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 정권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런 희망을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봄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 민주주의가 이게 간단하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한국 민주주의는 아시아 대륙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란 건 뭐냐? 공산당과 싸워서 또한 국내의 독재 정권과 싸워서 피를 흘려서 그 민주주의를 지켜낸 점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합니다. 원래 자유라는 것은 싸워서 피를 흘려서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 얕잡아 본다든지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다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저게 영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십니까? 김정은이가 핵무기 가지고 있었다 해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자, 1946년 2월에 주소 미국 대사관에 대리 대사를 하던 조지 F 케넌이란 분이
쓴 유명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롱 텔레그램, 긴 전문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건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를 도운 미국에 대하여 스탈린이 표변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당황한 미국 지도부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궁금해하니까 이 조지 F 캐넌 소련 전문가, 러시아 전문가가 쓴 긴 전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 뒤에 대소 봉쇄 전략의 지침이 되었고, 소련과의 대결을 선언한 트루만 닥트린, 그리고 서구 부흥 계획인 마샬 플랜 수립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냉전에서 서방 세계가 이기도록 하는 기초 전략을 제공했다라고 아주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롱텔레그램은 그 뒤에 폴 리치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NSC-68이라는 전략 문서로 이어지고, 한국전이 발발하니까 NSC-68에 적힌 대로 트루만이 본격적으로 대결 정책을 쓰면서 국방 예산을 4배로 늘리고 대만을 보호하고 나토를 강화하고 독일을 재무장시키고 함으로써 그 40년 뒤에 동구권 소련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유명한 논리를 제공한 이 문서인데, 이 문서는 읽어보면은 아주 고급 수필 같습니다. 문학성도 있어요. 이 조지 케넌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 역사학도였습니다. 러시아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유명한 문서의 마지막 문장이 참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은, After all, the greatest dangers that can befall us in coping with this problem of Soviet communism is that we shall allow ourselves to become like those with whom we are coping. 소련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그들을 닮아서 이기려 하는 자세이다. 쉽게 말하면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을 닮지 않아야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로 말한다면 북한 공산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북한 공산당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 공산당처럼 한다는 건 뭡니까? 자유를 무시하고 독재로 가고 북한처럼 거짓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서방세가 이기도록 이끌었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연설이 여기에 딱 해답을 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 연설을 할 때 연설의 첫 문장이 이래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에 더디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 지금 4월 7일 보선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가 실수를 했죠.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정권을 뽑았으니까 실수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실수를 고치는 행동으로 들어갔다. 국민들이 각성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롱텔레그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은 스탈린, 공산주의자, 스탈린을 아주 제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스탈린에 대한 분석이 상당 부분은 김정은에 대한 분석과도 맥이 통합니다. 비슷한 점이 많아요. 스탈린을 그럼 어떻게 보았느냐? 조지 캐넌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탈린은 논리엔 승복하지 않지만은 힘에는 굴복한다. 즉 공산당에게는 논리적 설득이 안 먹힌다. 힘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스탈린은 악독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선량하다. 김정은은 악독하지만 우리는 북한 주민들은 선량하다고 보고 그렇게 대우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정권과 인민을 분리하여 대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은 외부의 위협을 조작해가지고 국내 단합과 정권 유지를 도모한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조선이 미국과 손잡고 우리를 치려고 한다. 우리는 항상 전지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독재를 합리화합니다. 스탈린에게는 세계 공산화의 마감 시간이 없다. 요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걸 김정은에게 이야기하면은, 김정은에겐 한반도 공산화의 마감 시간이 없다.
그는 히틀러와 같은 모험가가 아니다. 따라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스탈린은 자유진영을 이간질시키고 내부를 분열시킴으로써 소련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 스탈린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반공주의자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 소련의 내부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 더 건강해져야 한다. 국제공산주의는 기생충과 같아서 상한 조직에 들러붙는다. 무엇보다도 미국 국민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체계적 방공교육을 해야 한다. 요거 다 소련 스탈린주의의 이 마지막 계승자인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한 전략으로도 그냥 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주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스탈린은 히틀러와 같은 모험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도 히틀러와 같은 모험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히틀러와 스탈린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럽을 독일 민족이 지배해야 한다. 우월한 아리안족이 지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슬라브족 같은 저 열등민족은 아주 노예로 삼아야 한다.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싹 정리해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의미에서지만은 일종의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독일의 국력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전쟁을 하더라도 어떻게 영국이 아직 버티고 있는데 영국을 다 요리도 하지도 못하면서 또 러시아로 쳐들어가서 전선을 2개로 만듭니다. 그뿐입니까?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하니까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미국에 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게 히틀러의 모험입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현실주의자라 이겁니다. 그런 모험을 안 한다. 자기 힘만큼만 다가가지 공격적으로 나가지 힘보다 엄청 모험적인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또한 마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 공산화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는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김정은에게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우선 모험을 할 수 없는 게 김정은이가 모험을 해가지고 실패하면은 김정은이가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죠. 근데 김정은이가 누리는 하루하루의 생활은 아주 즐거운 생활입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마시고 가장 비싼 자동차 타고 부하들은 자기를 신처럼 모시고 하니까 그것같이 즐거운 인생이 있습니까? 그 즐거운 인생을 놓고 왜 모험을 합니까? 더구나 모험이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북한이 모험을 한다면 미국하고 싸움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말은 저렇게 험하게 하지만은 히틀러처럼 모험을 하지 못하고, 히틀러는 마감 시간이 있었어요. 히틀러가 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느냐? 이 사람이 운명론적으로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여명이 있는 기간 안에 하고 싶은 걸 다 한번 해보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어때요? 아니 하루하루 생활이 즐거운데 뭐 언제까지 2025년까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화시키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좋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즐겁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자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하나 갖고 있어요. 계급투쟁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역사 발전의 법칙이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공산주의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공산주의가 오는데 뭐 하려고 무리해가지고 모험해가면서 전쟁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누리는 하루하루의 이 행복에 겨운 이 생활을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마감 시간이 없다. 근거가 있느냐?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2년 전에 2019년 2월입니다. 2월 말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마 문재인의 코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 하면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서 그 카드를 내밀었더니 볼턴의 코치를 받은 트럼프가 딱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 결렬됐습니다. 완전히 망신한 거죠. 그 앙앙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2년 동안 김정은이가 하는 게 뭡니까? 핵무기는 그동안에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이가 하는 게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 현상동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얻은 게 뭐냐? 지난 2년 동안 김정은이가 얻은 게 뭡니까? 거기다가 또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속으로 지금 김정은 체제가 속으로 골다공증 환자처럼 아주 허술하게 이 진이 빠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대북 제재가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다. 골다공증 환자는 언제 표가 나느냐?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절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전에 천하태평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저런 짓 하면은 정권을 놓치잖아요. 내각 책임자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은 당장 내각 총사퇴하고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세습 독재니까 저런 짓을 하더라도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겁니다. 나태해지는 겁니다. 히틀러처럼 모험을 안 해요. 따라서 우리는 너무 당장 뭐 우리가 적화될 거라든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면은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 설사 간첩이 대통령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김정은은 모험을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마감 시간도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라는 것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내에 뭘 해야 되느냐? 북한 주민들이 바뀌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대북 전단을 보내야 되는 거죠. 대북 전단. 지금 대북 전단 보내면 감옥에 넣겠다고 했다가 지금 국제적으로 완전히 지금 망신당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또 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조지 F 케넌이 이야기한 대로 요 시간을 벌어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반공교육을 해야 됩니다. 반공교육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만 고취시키면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한 자신감. 북한에 대한 자신감. 우리가 국력이 경제력으로 따지면 북한보다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어차피 쓸 수 없다. 전술핵 재배치하면 그것을 끝이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50대 1로 북한을 갖고 놀 수 있는 체제로 간다. 그러니까 2022년에 압도적 차로 최소한 한 500만 표 차이로 자유진영의 단일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그 노력의 축적이 2022년 3월 9일 자유진영 후보 압승으로 나오도록 만들면은 김정은이가 그 순간부터 칼자루를 잡는 게 아니라 칼날을 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딥니다. 민주주의가 다소 문제 해결에 더딜 수는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